단종, 태어난 것이 죄였던 조선의 왕 이야기. 17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조선의 왕. 그런데 그 소년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촌한테, 친삼촌한테요. 쫓겨나고 나서 강원도 산골로 유배를 갔어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된 그 땅으로. 그리고 그 산골에서 17살에 죽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17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 나이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이야기냐고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이홍이, 묘호는 단종, 조선 제6대 왕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소년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면서 단 하루도 편안했던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쫓겨난 후에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비극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YOU 태어나는 순간의 비극. 1441년 조선 세종 23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홍이. 아버지는 세자 이항, 즉 나중에 문종이 되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바로 그 세종대왕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경사여야 했어요. 세자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세종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이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을 봤으니. 그런데 이 탄생에는 처음부터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홍이의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세자빈이었어요. 세자의 정실 부인. 그런데 이홍이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병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출산 후 합병증이었겠지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단 사흘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목소리도 모르고, 어머니 품도 모르고, 어머니 냄새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그리고 그게 이 아이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실의 시작이었어요. 현덕왕후 권씨에 대해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현덕왕후는 세자빈이 되기 전에 이미 세자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문종, 그러니까 당시 세자는 3번 혼인을 했어요. 첫 번째 세자빈은 폐위됐고 두 번째 세자빈도 폐위됐습니다. 그 후에 현덕왕후가 세자빈이 됐어요. 세자와의 사이가 좋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나중에 이 현덕왕후의 이야기가 더 슬픈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치고 시호를 빼앗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 단종이 역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죽은 어머니까지 벌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복권됩니다만 이 이야기는 단종 가족 모두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워지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이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세자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죽었으니 할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세종은 이홍이를 직접 곁에 두고 키웠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세종이 손자를 각별히 귀여워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손자가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서 할아버지가 직접 챙겼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그래도 좀 따뜻했겠다 싶은데 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홍이가 8살이 되던 해 세종이 세상을 떠났어요. 1450년의 일입니다. 할아버지마저 8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 이항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에요. 문종은 세종의 적통 후계자였어요. 세종의 장남. 학식도 깊고 정치적 판단력도 뛰어나고 성품도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 다음에 문종이 왕이 됐으니 조선이 계속 발전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어요. 세자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세종이 그걸 알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이 아들 문종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과로를 하지 말라, 몸을 아껴라. 그런데 문종이 왕이 되고 나서 더 무리를 했어요. 왕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종 다음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딱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 이홍이 나이 11살이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11살이 되기 전에 세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해야 할 세 사람을. 이 세상에 이홍이는 혼자 남은 거예요. 물론 주변에 신하들이 있고 궁녀들이 있었겠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직 11살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이미 이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2단계 NED 왕이 된 소년.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이홍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이었어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입니다. 12살짜리 소년이 왕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조선의 왕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매일 경연이 있고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고 각종 의식에 참여하고 상소문을 읽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2살이 그걸 혼자 할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보좌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이 두 사람이 어린 왕을 보좌하면서 국정을 이끌었어요. 사실상 이 두 사람이 조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고 단종의 삼촌입니다. 수양대군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학문도 깊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세종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결합됐어요. 12살짜리 조카가 왕이 된 걸 보면서 수양대군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아이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은가. 저 아이 뒤에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수양대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였어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 곁에 붙어서 계획을 짰어요. 거사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1453년 계유년에 그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유정난. 계유정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453년 음력 10월 10일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낮에 방문이었어요. 친척 어른 집에 인사를 가는 것처럼. 김종서는 당시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어요.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장군. 수양대군은 그 김종서를 찾아가서 준비해온 서찰을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서찰을 읽는 순간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쳤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내 확인 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신하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궁으로 들어가서 단종에게 고했어요. 영모를 진압했다고. 단종은 12살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의 거사를 인정하는 수밖에. 계유정난의 성공으로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만 왕이 됐어요. 실권은 수양대군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종 곁에는 아직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사육신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기 단종의 처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단종은 왕이지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이 수양대군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어린 왕이 혼자 궁궐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단종이 총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그 총명함이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더 잘 알게 만들었겠지요.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구나. 나는 이름뿐인 왕이구나.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단종의 혼인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단종은 즉위 이후 혼인을 했어요. 왕비가 정순왕 후 송씨입니다. 1454년에 혼인을 했는데 이때 단종 나이 13살 정순왕 후는 12살이었습니다. 둘 다 어린아이였어요. 정순왕 후는 단종과 함께 어린 나이에 왕실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둘은 헤어졌어요. 생이별. 정순왕 후는 궁에서 쫓겨나 청계천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동대문 밖, 지금의 숭인동 근처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단종의 제삿날이면 동쪽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월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정순왕 후가 죽을 때까지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3단계 지호 왕위를 빼앗기다. 1455년. 단종 즉위 3년 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사권도 수양대군 손에 있었어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종은 15살이었어요. 이제 겨우 15. 그 나이에 왕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선의의식이 있었어요. 단종이 신하들 앞에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과정이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종이 선의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 간략한 기록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15살 소년이 왕위를 내놓는 순간, 그게 자발적이었을까요? 기록에는 자발적으로 선의했다고 나와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게 사실상 강제였다고 봅니다. 수양대군의 위압과 주변 상황이 단종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됐어요. 상왕이라는 게 살아있는 전임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창덕궁 수강궁에 머물렀어요. 겉으로 보면 예우를 받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감시를 받는 신세였어요.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됐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단종을 진심으로 위하는 신하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육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신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종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단종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꾸몄어요.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 1456년 단종이 상황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1456년 음력 6월. 거사의 날이 정해졌어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조가 연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미리 계획된 신호에 따라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사 당일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물 중 하나인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계획을 말했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고해버린 거예요. 계획이 탄로 났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주모자들이 모두 잡혔어요. 세조는 직접 국문을 했습니다. 신하들을 직접 신문한 거예요. 성산문이 세조 앞에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세조가 성산문을 불러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왕의 신하입니다. 전하를 왕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세조는 그 말에 분노했겠지요. 그런데 성산문은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상왕이라고.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성산문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지킨 것이었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조의 신하가 아니라 단종의 신하로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 6명은 결국 모두 처형됐어요. 그것도 능지처사,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 이후 단종을 더 이상 상왕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살아있는 한반역의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세조는 단종을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등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빼앗은 거예요. 상왕에서 군으로. 군은 왕자나 왕의 친척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람을 그냥 왕족 중 한 명으로 격하시킨 겁니다. 4단계 SEARCH 강원도 영월로.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지금도 가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영월에서도 좀 더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청령포가 어떤 곳이냐면요. 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유자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삼면을 감싸는 땅이 있어요.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연 감옥인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는 곳. 그곳에 16살 소년이 혼자 갇혔습니다. 수행원 몇 명과 함께였지만 그들도 사실상 감시자였어요. 청령포에 도착한 단종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당시 교통으로는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한양의 궁궐을 떠나서 점점 산이 깊어지는 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그곳. 단종의 나이 16이었어요. 청령포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단종은 그곳에서 작은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청령포에 가면 당시 단종이 머물던 어소가 복원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집이에요. 왕이 살던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집. 단종은 거기서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어요. 단종이 청령포와 관풍원에 머무는 동안 쓴 시들이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자기루에서 쓴 시예요. 자기루는 단종이 올라가서 강을 바라보던 누각 이름입니다. 자기는 두견새를 뜻해요. 두견새는 한국 전통시가에서 한이 많은 새로 자주 등장합니다. 피를 토하며 운다는 두견새. 그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단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알 것 같습니다. 단종이 쓴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마리 외로운 새가 궁궐을 나와 외로이 나는데 깊은 산속 밤은 깊어가고 홀로 앉아 있다는 내용이에요. 16살이 쓴 시입니다.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청령포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어요. 소나무입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머무는 동안 자주 올라갔다는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 건너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청령포에 가면 이 관련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16살 소년이 강 건너 한양을 바라보며 뭘 생각했을까요? 정순왕후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청령포에 홍수가 났어요. 1457년 여름 강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청령포 자체가 침수될 위기였어요. 단종의 거처도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겨야 했어요. 영월관아 안에 있는 관풍헌으로. 관풍헌은 영월동원의 별채인데 청령포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유배지였고 여전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엄흥도. 영월 호장이었어요. 호장은 지방 아전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엄흥도는 단종에게 몰래 음식을 갖다 주고 얘를 갖춰 대접했다고 합니다. 단종을 신하로서 섬기려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아세요? 세조의 눈밖에 난 단종에게 잘해준다는 게 자칫하면 역모에 연루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흥도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단계 FIND 금성대군의 난과 마지막 선택. 1457년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성대군의 난이에요. 금성대군은 단종의 삼촌입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 하나예요. 수양대군과는 형제관계입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이 조카한테서 왕위를 빼앗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형제간에도 의견이 달랐던 거죠. 금성대군은 당시 경상도 순흥의 유배 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은 후 금성대군도 유배를 보냈거든요. 혹시 모를 반역을 차단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당시 순흥부사였던 이보은과 함께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단종 보기가 목적이었어요. 경상도 일대에서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진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각됐어요. 계획이 알려지면서 세조에게 보고됐고 즉각 진압됐습니다. 이보음은 처형됐고 금성대군도 결국 사사됐어요. 세조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피를 나눈 동생을. 이 사건이 단종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사육신의 거사가 있었고 이제 또 금성대군의 난이 일어났어요. 모두 단종 보기를 명분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반역에 씨앗이 계속 생긴다는 걸 세조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세조는 먼저 단종을 노상군에서 서인으로 강등했습니다. 왕족에서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이제 단종은 아무 신분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상왕이 됐다가 군으로 강등됐다가 이제는 서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조는 명을 내렸어요. 사약. 금부도사가 영월로 내려갔습니다. 사약을 들고. 이 소식이 영월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단종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단종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일부 기록에는 단종이 활을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 일부는 사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 단종이 죽기 전에 관풍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하직하니 산천이 적막하고 후원의 사람이 없으니
두견새만 우는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17살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6단계 TAK, 아무도 거두지 않은 시신. 단종이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조의 명으로 영모에 연루된 사람으로 처리된 단종.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 연루자의 시신을 거두는 행위 자체가 반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월의 관리들도 수행원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들 모른 척했어요.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버려진 겁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청령포에서 단종에게 몰래 음식을 갖다 주던 그 사람이에요. 영월 호장 어몽도. 어몽도는 밤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뒀습니다. 혼자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영월 동쪽 산에 시신을 묻었어요. 지금의 장릉 자리예요. 어몽도가 왜 그 위험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어몽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될 망정 임금의 시신을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그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한 왕의 마지막 품위를 지켜준 거예요. 어몽도는 시신을 묻은 후 가족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몽도의 이야기는 나중에 알려졌어요. 단종이 복권되고 나서 그의 충절이 재평가됐습니다. 숙종 때 어몽도에게 공조참판이라는 관직이 추중됐어요. 죽은 후에 관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월 장릉 근처에 어몽도를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장릉에 가면 어몽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단종이라는 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노상군, 아니 서인으로 처리됐습니다. 현덕왕 후에 능도 파헤쳐졌어요. 단종의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사육신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의 가족들이 노비로 전락하거나 처형됐어요. 이렇게 해서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 지났습니다. 7단계 RETURN 200년 후의 복권.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이 명을 내렸어요. 노상군을 단종으로 복위하라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워져 있던 단종이 다시 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왜 숙종 때 복권이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평가됐고 단종에 대한 민간의 동정이 커졌어요. 또 숙종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충절이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결과적으로 단종은 200년 만에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단종의 무덤도 정식 왕릉이 됐습니다.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왕릉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왕릉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유배지에 묻혔으니까요. 그리고 장릉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거나 충절을 지킨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이 있어요. 사육신을 비롯해서 여러 충신들을 함께 모신 겁니다. 정순왕 후도 복권됐습니다. 단종과 헤어진 후 평생을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던 그분이에요. 정순왕 후는 단종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15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죽은 게 1457년이니까 60년이 넘게 더 살았어요. 6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거잖아요.
정순왕후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요. 사릉이라고 합니다. 단종과 같은 곳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서도 헤어지고 죽어서도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사육신의 복권도 이루어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은 조선시대 오랫동안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충절의 상징으로 재평가됐습니다. 지금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사육신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성삼문, 박팽년은 거기 묻혀 있고 나머지도 기려져 있어요. 지금도 참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육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육신은 단종을 위해 직접 행동하다가 처형된 6명이지만 생육신은 살아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6명을 말합니다.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 이 6명은 세조의 즉위 후 벼슬을 버리고 야인으로 살았어요.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김시습이 특히 유명한데요.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방랑하며 살았어요. 뛰어난 학자였는데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8단계 CHANG 단종이 우리에게 남긴 것. 단종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으세요? 17살에 죽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내내 단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를 잃었고 8살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11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12살에 왕이 됐지만 실권이 없었고 15세 왕위를 빼앗겼고 16세 유배됐고 17에 죽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가혹한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단종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있었냐는 겁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펐겠지요. 두려웠겠지요. 억울했겠지요. 하지만 그 감정을 비굴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청령포에서 쓴 시가 그걸 보여줘요. 한이 담겨 있지만 고귀한 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되 품격을 잃지 않은 시. 17살이 썼다고 믿기 어려운 깊이. 세조, 즉 수양대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예요. 수양대군이 나쁜 사람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단순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카한테서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처형하고 동생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 행위들은 분명히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조 치하에서 조선이 나라로서 기능하지 못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세조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왕권을 강화해서 국가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으로 나름의 치세를 펼쳤습니다. 그게 역사의 복잡함이에요. 사육신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삼문, 박팽년.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무엇을 남겼을까요? 거사는 실패했어요. 단종을 복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결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충절의 상징으로.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의지와 행동이 기억된 거예요. 역사에서 기억되는 게 꼭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엄흥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나선 사람. 자신의 안전보다 옳은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 엄흥도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지방의 하급관리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왕의 시신을 거두는 것. 그게 엄흥도가 한 일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엄흥도가 보여준 것입니다.
청령포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묘한 느낌이에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섬처럼 고립된 그 땅에 들어서면 거기서 16살 소년이 강 건너를 바라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양을 그리워하면서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면서 강물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한 곳에서 그 소년이 시를 썼겠구나 싶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어문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소년의 마지막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숙종이 200년 후에 복권을 해줬다는 것에. 단종 1441년 7월 23일생 1457년 10월 24일 사망. 향년 17.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약 3년, 유배 기간은 약 1년. 하지만 기억되는 기간은 지금까지 500년이 넘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왕 중 하나. 그런데 가장 오래 기억되는 왕 중 하나. 그게 단종입니다. 오늘 단종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항상 지워지려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 사육신의 이야기, 정순왕후의 이야기, 어문도의 이야기. 다 지워지려 했지만 다 기억됐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은 결국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 20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 세조 수양대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잔인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어쩔 수 없는 인물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7. 왕이었던 소년. 단종 1441-1457. 조선 제6대 왕. 제위 1452-1455. 유배 1456-1457. 복권 1698 사후 241년.